60세 이후 이것 10가지에 돈을 쓰는 당신은 99.9%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파산도 피하시고 행복한 노년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37년간 은행 창구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노후 파산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통장 정리하고 예금 만들고 대출 상담하는 평범한 은행원이었죠.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에 파산하는 분들이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쓴다는 거예요. 한 달 전 일입니다. 73세 박동진 씨가 제 창구로 오셨어요. 손이 떨리더니 갑자기 통장을 제 앞에 내던지시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행원님, 제가 평생 모은 돈이 3억이었어요. 퇴직금에 연금 타서 모은 돈까지 합쳐서요. 근데 지금 보세요. 67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딱 3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제가 지난 37년간 봐왔던 그 패턴이었거든요. 자식한테 송금, 백화점 결제, 명품 구매, 술집 결제, 투자 실패, 보험료 납부.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도 이 패턴으로 돈을 쓰고 계신다면 장담컨대 5년 안에 박 씨처럼 됩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37년간 본 게 그거예요. 처음엔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돈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무시하신다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첫 번째, 자식빚 갚아주는 돈입니다. 박 씨의 첫 번째 실수는 큰아들의 사업빚 8천만 원을 갚아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어요. 그날 아침 박 씨가 은행 문 열자마자 뛰어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행원님, 정기예금 좀 깨야겠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박 씨가 오랜 단골이라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저축하신 분이었거든요.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이 돈이 고객님 노후 전부 아니십니까? 박 씨는 손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큰애가요. 사업하다가 거래처가 부도났대요. 아이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8천만 원을 당장 갚아야 한대요.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잖아요. 손자들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전날 밤 아들한테서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 아버지한테 손 벌린 적 없잖아요. 근데 이번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애들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박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손자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저는 그 돈을 빼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압니다. 그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자식 빚 갚아주는 돈은 투자가 아니라 기부입니다. 그것도 절대 감사하지 않는 곳에 하는 기부예요. 예상대로 3개월 뒤 아들은 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돈으로 빚은 정리했는데 회사 문 닫으면서 직원들 월급이 밀렸어요. 제가 사장이었으니까 책임져야 하잖아요. 2천만 원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 씨는 이번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며느리가 손자들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아버님, 저희가 진짜 길거리에 나앉으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 아빠가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제발 이번만요. 손자가 할아버지 바지춤을 잡고 울었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또 2천만 원을 빼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뒤엔 둘째 딸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딸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아빠, 오빠만 도와주고 나는 왜 안 도와줘? 나도 남편 사업 때문에 힘들어. 공평하게 해줘야지. 나도 2천만 원만.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요.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 통장을 ATM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명한테 주면 다른 자식도 요구하고, 한 번 주면 또 달라고 하고.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 씨가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을 일이 생겼어요.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했죠. 애들아, 아빠가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큰아들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버지, 죄송한데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요. 제가 형편이 안 돼요. 둘째 딸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아빠, 저도 여유가 없어요. 미안해요. 이렇게만 보내왔대요. 박 씨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애들한테 1억 2천을 퍼부었는데 50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60 넘어서 자식빚 갚아주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자식은 그 돈을 받는 순간 부모를 ATM으로 봅니다. 사랑으로 안 봐요. 그리고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 아무도 안 옵니다. 두 번째, 체면 칠해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김모 할머니 사례입니다. 68세에 남편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파산 원인은 놀랍게도 체면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을 강남에서 사셨습니다. 40년을 그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주변에 다 아는 사람들이었죠. 의사 부인, 변호사 부인, 대학 교수 부인들. 남편이 살아계실 땐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연금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퇴직금은 6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김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조금만 아꼈으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친목회가 있었어요.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죠. 한 달에 한 번 백화점 식당에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쇼핑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이었어요. 점심값 1인 5만 원, 커피값 1만 원, 그리고 쇼핑. 친구들이 다 명품백 들고 나오니까 김할머니도 초라해 보일까봐 계속 새 가방을 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요. 거기다 친목회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어려운 이웃 돕기 명목이었는데 실제론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생일 선물 사주는데 쓰는 돈이었죠. 친구 생일이면 최소 50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야, 김 선생 부인이 5만 원짜리 선물 줬어. 이런 말 들을까 봐요. 1년에 친구가 12명인데 그럼 600만 원입니다. 등산 모임도 있었어요. 한 달에 2번 등산 가서 뒤풀이하면 한 번에 10만 원씩. 한 달이면 20만 원이에요. 성당 봉사금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매달 20만 원씩 내니까 김할머니도 안 낼 수가 없었어요. 나만 안 내면 인색하다고 하겠지. 조카들 결혼하면 축의금 30만 원은 기본이었고 친구 자식 결혼하면 20만 원, 친구 손자 돌잔치면 10만 원.
1년에 이런 경조사가 대략 15번 정도 있었으니까 4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매달 300만 원씩 나갔어요. 연금이 200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깨서 메웠죠.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이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김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친구들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모임 못 나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 봐요. 2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이 바닥났어요. 이제 정말 모임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김할머니는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이제 돈이 없어서 모임 나가기 힘들 것 같아. 회비도 부담되고. 친구들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래. 그럼 우리가 내 것까지 낼게. 계속 나와. 우리 40년 친구인데 돈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아닙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김할머니만 단톡방에서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김할머니를 강퇴시킨 거예요. 40년 지기 친구들이 연락 한 번 안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같이 돈 쓸 수 있을 때만 좋아한 거였어. 내가 체면 지키려고 쓴 그 6천만 원이 전부 헛돈이었어. 여러분, 체면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체면 지키려고 쓴 돈은 나중에 전부 후회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남 보여주기 위한 명품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제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어머니가 65세에 갑자기 명품에 꽂히셨어요. 친구가 저한테 하소연 전화를 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갑자기 샤넬백을 사더니 이제 에르메스를 노린대. 연금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어떡하지? 알고 보니 친구 어머니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신 거예요. 손자가 핸드폰 사용법 알려드렸는데 거기서 60대 인플루언서들을 발견하신 겁니다. 명품 들고 멋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신 거죠. 첫 샤넬백이 430만 원이었습니다. 적금 깨서 샀어요. 가방 받아들고 집에 와서 거울 앞에서 1시간 동안 이리저리 매보셨대요.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샤넬, 해시태그 첫 명품, 해시태그 행복해요. 좋아요가 200개 넘게 달렸어요. 댓글도 달렸죠. 와, 멋지세요. 부러워요. 저도 사고 싶어요. 그 맛에 완전히 중독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루이비통 가방 380만 원. 백화점 VIP 세일 기간에 샀다고 좋아하셨대요. 세 번째는 구찌 신발 120만 원. 네 번째는 디올 지갑 80만 원. 다섯 번째는 프라다 선글라스 60만 원. 1년 만에 명품에만 2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의 거의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명품을 샀으니 이제 그걸 들고 다닐 곳이 필요했어요. 동네 마트에 샤넬백 들고 갈 순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저 나이에 무슨 허세냐고 수군거릴까 봐요. 그래서 강남 카페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한 잔에 10,000원 하는 커피 마시면서 사진 찍고 5만 원짜리 브런치 먹으면서 인증샷 올리고 한 달에 카페비만 30만 원씩 나갔어요. 명품 가방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죽 세탁 한 번에 15만 원, 수선 한 번에 20만 원, 보관 서비스 한 달에 5만 원. 명품은 관리를 잘해야 오래 쓴다는 유튜브 영상 보고 다 따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이 전부 사라졌어요. 연금 15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결국 명품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고나라에 올렸어요.
430만 원 주고 산 샤넬백이 180만 원에 팔렸습니다. 2년 썼는데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명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천만 원어치가 800만 원에 팔렸어요.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중고나라에서 명품 팔고 계셔. 그러면서 우시더라. 내가 왜 이랬을까? SNS 좋아요 받으려고 5천만 원을 날렸네 하시면서 여러분 60 넘어서 명품 사봤자 결국 헐값에 팝니다. 그리고 그 돈도 이미 절반입니다. SNS 좋아요는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퍼주는 돈입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평생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하셨습니다. 70평생 내가 살개를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죠. 동네 친구들 만나면 술값, 밥값 다 내셨습니다. 아니, 최형, 이번엔 내가. 됐어, 내가 살게. 돈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40년을 사셨어요. 주변에서 최 씨는 정말 의리 있다고 했습니다.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 받으셨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축하한답시고 모였어요. 그날 밤 소주방 15개가 나갔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갔습니다. 술값이 120만 원 나왔어요. 최 씨가 당연히 계산했죠. 오늘 축하받는 날인데 내가 내야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가 전화했어요. 최형, 우리 손자 돌잔치인데 와줘. 형님이 안 오면 섭섭하지. 최 씨는 축의금 20만 원 챙겨서 갔습니다. 한 달 뒤 다른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최형, 우리 딸 결혼하는데 주례 좀 서줘. 형님밖에 없어. 최 씨는 주례를 섰고 축의금 50만 원에 예단까지 30만 원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2달 뒤 또 다른 친구가 전화했어요. 최형, 우리 아들이 카페 차리는데 응원 좀 해줘. 형님이 첫 손님 되어줘. 최 씨는 개업 화환에 20만 원, 축하금 50만 원 줬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경조사비로만 700에서 800만 원이 나갔어요. 거기다 친구들 만날 때마다 술값, 밥값 다 내니까 한 달에 평균 150만 원씩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최 씨 생일엔 아무도 안 왔어요. 최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야, 다음 주가 내 생일인데 술 한잔 할까? 친구들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아, 최형. 나 그날 약속 있어. 나도 그날 애들이 와서. 나는 병원 가야 해서. 최 씨가 편찮아서 병원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병 온 친구가 딱 한 명. 그나마도 10분 있다가 나 급한 일 있어서라고 하고 갔어요. 최 씨가 환갑잔치 한다고 연락했습니다. 40명 친구들한테 다 연락했어요.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7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최 씨가 회비 안 받을게 그냥 얼굴만 보자고 했더니 그제야 나타난 겁니다. 최 씨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병 들고 집 앞 공원에 앉아 있었답니다. 부인이 찾아갔더니 울고 계시더래요. 여보, 내가 40년간 퍼준 그 돈이 전부 물거품이었어. 이 사람들은 내 돈만 좋아했지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 여러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퍼주는 돈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돈 없어도 옆에 있어줍니다. 5번째, 술값으로 허세 부리는 돈입니다. 정씨 아저씨는 67세까지 매일 저녁 소주를 드셨습니다. 혼자 드신 게 아니에요. 매일 동네 후배들 불러서 쏘셨죠. 형님, 오늘은 제가 낼게요. 야, 됐어. 형이 쏜다. 형한테 얻어먹는 게 뭐가 부끄러워. 이게 자존심이었습니다. 후배한테 얻어먹는 선배가 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매일 저녁 6시면 단골 주점에 가셨어요. 후배 3명 4명 불러서
소주 5병, 안주 3개 시키면 평균 8만 원 나왔습니다. 한 달이면 240만 원이에요. 문제는 연금이 18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술값이 240만 원인데 연금이 18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60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당연히 적금 깨서 메웠죠. 부인이 울면서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거지 돼요. 술값 좀 줄여요. 제발이요. 정 씨가 화를 냈답니다. 당신은 몰라. 남자에게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후배들한테 쪼잔하게 보이면 어떻게 해?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3년이 지났습니다. 적금 5천만 원이 바닥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 씨가 강경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제 술 끊지 않으면 3년 못 삽니다. 간이 이미 많이 손상됐어요. 당장 금주하셔야 합니다. 정 씨는 그날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전화하던 후배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님 요새 술 안 드신다며요? 그럼 만나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술 드시게 되면 연락 주세요. 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술값만 800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 사람들은 내 술만 좋아한 거였어?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강경화 치료비로 한두 달에 50만 원씩 나갔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는데 그것만 80만 원. 약값만 한 달에 50만 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정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7만 원 남아 있었어요. 정 씨는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때 당신 말 들을 걸. 술값 아꼈으면 수술비 2번은 냈을 텐데. 부인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후배들한테 쏜 그 술값으로 우리 집 한 채는 샀어요. 여러분, 술값 허세는 결국 약값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약값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돌아옵니다. 6번째, 효도 바라면서 퍼주는 돈입니다. 강 씨 할머니는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남편이 40대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옷수선집하며 애들 키우셨어요. 밤새 미싱 돌려서 큰딸 의대 보내고 아들 로스쿨 보내고 작은 딸 대기업 취직시켰습니다. 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제 자식들이 효도하겠지. 3명이나 되는데 노후는 걱정 없겠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딸은 의사랑 결혼해서 강남에 살았는데 1년에 명절 2번만 왔어요. 그것도 점심 먹고 저녁 전에 가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요. 아들은 로펌 변호사인데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생일에 용돈 30만 원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작은 딸은 제일 가까이 살았는데 애 맡기려고만 왔습니다. 엄마, 내가 회의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 강 씨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잘해주면 애들이 효도하겠지. 큰딸 아들 대학 갈 때 등록금 1천만 원 보냈습니다. 외손자 대학 가는데 할머니가 챙겨줘야지. 아들이 아파트 전세 구한다고 하니까 5천만 원 보냈습니다. 엄마 집이라도 얻어야 장가가지. 작은 딸이 애 낳고 힘들다고 하니까 육아 도우미 비용을 매달 200만 원씩 보냈습니다. 딸이 회사 그만두면 안 되니까. 3년 동안 퇴직금 1억 원을 다 퍼부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애들이 효도하겠지. 그런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강 씨가 무릎 수술 받을 때도 혼자였어요. 자식들한테 연락했죠. 엄마가 무릎 수술하는데 와줄 수 있어? 큰딸 엄마,
나 학회 발표 있어서요. 미안해요. 아들 엄마 재판 있어서 못 가요. 간병인 불러요. 작은 딸 엄마 우리 애가 아파서요. 다음에 갈게요. 강 씨는 혼자 병원 입원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혼자 무서워서 떨고 있었대요. 옆 병상 환자 보호자가 물었답니다. 어머니, 자식분들은요? 응. 다들 바빠서 설날이 됐습니다. 강 씨는 떡국을 끓였어요. 자식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전화만 왔어요. 엄마, 올해는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엄마, 애들이 아파서요. 엄마, 남편이 해외 출장 가서요. 강 씨는 혼자 떡국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큰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명절에 한 번도 안 오니? 등록금도 줬고 전세금도 줬고 육아비도 줬는데. 큰딸의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그거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왜 이제 와서 은혜를 갚으라고 하세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해주지. 강 씨는 전화 끊고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효도 바라고 퍼준 돈은 효도가 아니라 서운함만 만드는구나. 자식들은 내가 준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여러분, 자식한테 퍼주면서 효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남이 좋다는 투자 따라하는 돈입니다. 송씨 할아버지는 평생 은행 적금만 하셨습니다. 주식도 안 하고 펀드도 안 하고 오직 적금. 그래서 65세에 퇴직금 포함해서 8천만 원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친구가 귀띔해줬습니다. 송형, 은행 이자가 뭐 몇 푼이나 된다고. 1년에 2%? 8천만 원 넣어봐야 16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내가 아는 곳에 투자하면 1년에 20% 이자 줘. 8천 넣으면 1년에 1,600만 원이야. 나도 3천 넣었어. 송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사기 아냐? 20%나 준다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 나 믿어. 우리 40년 지기잖아. 내가 형한테 사기 칠 리 있어? 나도 벌써 6개월째 이자 받고 있어. 송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믿기로 했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요. 일단 조심스럽게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말 이자가 들어왔어요. 50만 원. 송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박이네. 은행에 1년 넣어도 60만 원인데 한 달에 50만 원이라니. 두 번째 달도 50만 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도 들어왔어요. 송 씨는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넣었어요. 이제 총 5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이자가 83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송 씨는 신났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네. 왜 진작 안 했을까? 부인한테도 자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자로 매달 83만 원 받아. 이제 걱정 없어. 그런데 4개월 뒤 갑자기 이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송 씨는 회사에 전화했어요. 전화가 안 받아졌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폰지 사기였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 이자 주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송 씨의 5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송 씨는 친구한테 달려갔습니다. 너 3천 넣었다며? 너는 어떻게 됐어? 친구가 멋쩍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다 뺐어. 너 들어간다길래 나는 빼야겠다 싶더라고. 미안해. 송 씨는 그 말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미끼로 쓴 거예요. 친구는 일찍 빠져나오려고 송 씨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뒤 다른 친구가 또 왔어요. 송 형, 코인 알아? 지금 비트코인 사면 대박이야. 내 친구가 1천 넣어서 1억 만들었어. 송 씨는 이번엔 안 속으려고 했습니다. 나 한 번 당했어. 이제 안 해. 하지만 그 친구가 계속 꼬드겼어요. 형, 이건 진짜야. 나도 1천 넣었어. 2주 만에 200 벌었어. 같이 하자. 송 씨는 남은 퇴직금 2천만 원을 코인에 넣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올랐어요. 2천만 원이 2,300만 원이 됐습니다. 송 씨는 신났습니다. 이번엔 진짜네.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300만 원이 2천만 원, 1,800만 원, 1,500만 원. 3개월 만에 8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송 씨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살던 집 빼서 월세로 옮겼어요. 8천만 원이 800만 원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남이 좋다고 하는 투자는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특히 60 넘어서는요. 그게 진짜 좋으면 그 사람이 왜 여러분한테 알려주겠어요? 8번째, 안 입을 옷 사는 돈입니다. 한 씨 할머니는 홈쇼핑 중독이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홈쇼핑으로 달래셨어요. 처음엔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이불, 수건, 주방용품, 실제로 쓸 물건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오늘만 이 가격, 지금 주문하시면 사은품까지. 이 멘트에 자꾸 넘어가셨습니다. 처음 산 옷은 등산복이었어요. 15만 원짜리. 문제는 한 씨가 등산을 한 번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왜 샀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언젠가 가겠지. 건강을 위해서라도 등산은 해야 하잖아. 하지만 그 옷은 옷장에 걸린 채로 3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는 골프웨어였습니다. 20만 원짜리. 골프는 쳐본 적도 없으세요? 나도 언젠가 배워야지. 요새 노인들 다 골프 친다던데. 세 번째는 한복이었습니다. 50만 원짜리. 돌잔치나 결혼식 갈 일도 없는데요. 좋은 옷은 하나쯤 있어야지. 손자 결혼할 때 입으려고. 네 번째는 코트였습니다. 겨울 코트 3벌을 샀어요. 각각 30만 원씩. 색깔별로 있으면 좋잖아. 검정, 베이지, 네이비. 5번째는 원피스였습니다. 봄 원피스 5벌. 각각 15만 원씩. 봄에 입으려고. 날씬해 보이는 디자인이래. 이렇게 3년 동안 옷을 사고 또 샀습니다. 홈쇼핑 보다가 마음에 들면 전화해서 주문했어요. 택배 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올까? 설레면서 기다렸죠. 옷장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옷이 너무 많아서 옷장 2개로도 모자랐어요. 침대 밑에도 쌓여 있고 거실 장롱에도 쌓여 있고. 딸이 명절에 집에 왔다가 기겁했습니다. 엄마, 이 옷들 언제 다 입어요? 택 달린 옷이 태반이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산 옷의 70%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한 씨는 변명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그때는 필요할 것 같았어. 홈쇼핑 보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딸이 옷값을 계산해 봤습니다. 3년 동안 옷에만 2,800만 원을 썼어요. 그중 실제로 입은 옷은 10%도 안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 입은 옷이 250만 원어치, 안 입은 옷이 2,550만 원어치였습니다.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중고나라에 팔아요. 새 옷이니까 돈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팔았습니다. 사진 찍고 설명 쓰고 거래하고 2달 동안 열심히 팔았어요. 2,800만 원짜리 옷이
350만 원에 팔렸습니다. 12%밖에 못 건진 거예요. 한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2,800만 원을 날렸네. 이 돈이면 월세 10년은 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안 입을 옷 사지 마세요. 홈쇼핑 멘트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만은 내일도 있습니다. 9번째, 필요 없는 보험 여러 개 드는 돈입니다. 윤 씨 할아버지는 보험 외판원의 단골이셨습니다. 착하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셨거든요. 보험 설계사가 오면 무조건 하나씩 들어주셨어요. 할아버지, 요새 암 많이 걸리잖아요. 암보험 하나 들어두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할아버지, 치아 치료비 비싸잖아요. 치아보험 들어두시면 좋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할아버지, 운전하시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필수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70세에 들고 있던 보험이 무려 9개였습니다. 암보험 3개, 실손보험 2개, 종신보험 1개, 연금보험 1개, 치아보험 1개, 운전자 보험 1개, 상해보험 1개. 매달 보험료만 85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이 200만 원인데 보험료가 85만 원이면 남는 게 115만 원밖에 안 돼요. 거기서 생활비, 공과금,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윤 씨의 아들이 우연히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 보험들 왜 이렇게 많아요? 매달 85만 원씩 내고 계세요? 응, 보험 아줌마가 좋다고 해서 다 들었지. 나이 들면 보험 들어야 한다잖아. 아들이 약관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중복 보장이 태반이었어요. 암보험 3개가 전부 같은 내용이었고 상해보험과 실손보험도 보장 내용이 겹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많아서 보장은 적고 보험료만 비쌌다는 겁니다. 암보험 하나가 한 달에 18만 원인데 암 걸리면 1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10년 넣으면 2,160만 원 내고 1천만 원 받는 셈이었습니다. 아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10년 동안 낸 보험료가 1억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받은 보험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윤 씨가 치아 치료 한 번 받아서 200만 원, 입원 한 번 해서 200만 원. 아들이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9개 중 7개를 해지하고 꼭 필요한 실손보험 1개, 종신보험 1개만 남겼어요. 보험료가 8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1억을 보험사에 퍼다 준 거구나. 그 돈으로 뭘 했으면 좋았을까? 여러분, 보험은 많이 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60 넘어서 드는 보험은 보장은 적고 보험료만 비쌉니다. 10번째,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는 생각. 마지막은 제 친척 이야기입니다. 고모부께서 68세에 갑자기 바뀌셨어요. 나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잖아. 회사 30년 다니면서 주말도 없이 일했어. 애들 대학 보내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이제 좀 살아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그렇게 시작된 게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첫 번째, 세계 여행. 유럽 3주 패키지 1인당 800만 원. 부부가 1,600만 원 썼어요. 여보, 우리 평생 유럽 못 가봤잖아. 이제 가보자. 지금 아니면 못 가. 고모부는 여행사에서 제일 비싼 패키지를 끊었습니다. 5성급 호텔, 미슐랭 레스토랑 포함된 거요. 두 번째, 캠핑카 구매. 은퇴하면 다들 캠핑카로 여행 다니잖아. 우리도 하나 사자. 3,500만 원짜리 중고 캠핑카를 샀습니다. 한번 타봤어요. 강원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차고에 세워뒀어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주유하는데 20만 원. 보험료 한 달에 30만 원. 관리비 한 달에 15만 원.
이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네. 그냥 필요할 때 렌트하는 게 나았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번째, 골프. 사람들이 다 골프 치던데 나도 배워야지. 노후에 골프 치면서 사는 게 꿈이었어. 회원권은 비싸서 못 샀습니다. 대신 퍼블릭 골프장 다녔어요. 장비 사는데 300만 원, 레슨비 6개월에 200만 원, 필드비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고모부가 골프에 재능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1년 배워도 스코어가 안 줄었어요. 함께 치는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네. 결국 6개월 만에 골프 접었어요. 네 번째, 고급 카메라. 사진 취미 삼아 해볼까? TV에서 보니까 노인들이 사진 찍으면서 다니더라고.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습니다. 석 달 썼습니다. 무거워서 포기했어요. 이거 들고 다니니까 어깨가 아파.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게 낫겠어. 이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이 바닥났어요. 고모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해요. 우리 노후 어떻게 해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고모부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돈은 또 벌면 되지.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71세에 돈을 어떻게 법니까? 어디 가서 일하시게요? 결국 고모부는 71세에 택배 상하차 알바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일하세요. 한 달에 130만 원 받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60 넘어서 새로운 취미 시작하지 마세요. 비싼 물건 사지 마세요. 지금까지 10가지 돈 쓰는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37년간 은행에서 본 건 전부 평범한 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처럼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자식 잘 키우시고 노후 준비하신 분들이었어요. 월급 꼬박꼬박 받아서 저축하시고 아껴 쓰시고 퇴직금도 잘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3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60 넘어서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나가기만 해요. 그걸 모르고 50대처럼 쓰다가 망하는 겁니다. 박 씨는 지금 어떻게 사실까요? 자식들한테 연락도 못 합니다. 돈 달라고 할까봐 자식들이 피하거든요. 명절에도 혼자 계세요. 라면 끓여 드시면서요. 김할머니는 친구들 다 잃고 혼자 계십니다. 가끔 예전 친구들 SNS 보면서 우신대요.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송 씨는 월세 30만 원 내기도 빠듯합니다. 70세에 편의점 알바 구하러 다니세요. 하지만 나이 때문에 다들 안 뽑아줍니다. 한 씨는 홈쇼핑 채널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보면 또 사고 싶어지니까요. TV도 거의 안 켜세요. 고모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를 하십니다. 72세 나이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40대, 50대인데 혼자 70대라서 따라가기 힘드시대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그때 그러지 말걸 하신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안 줄걸, 명품 안 살걸, 투자 안 할걸, 옷 안 살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만 조심하세요. 자식 빚 갚지 마시고, 체면 칠해하지 마시고, 명품 사지 마시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퍼주지 마시고, 술값 허세 부리지 마시고, 효도 바라고 퍼주지 마시고, 남이 좋다는 투자하지 마시고, 안 입을 옷 사지 마시고, 필요 없는 보험 들지 마시고,
지금 아니면 하면서 돈 쓰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노후는 지킬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나 돈 없어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존엄성입니다. 70, 80세에 편의점 알바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 자식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것, 친구들한테 버림받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노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나눠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에 이런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